김용민 브리핑 일부 뉴스 매거진. 2016년 5월 12일 목요일에 인사드리는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입니다. RN서치 여론조사에서도 리얼미터, 한국갤럽과 마찬가지로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와 국민의당 지지율이 동반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호남에서 안철수 대표 지지율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밑으로 추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호남에서의 안철수, 또 국민의당 지지율이 동반해서 하락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 이유를 무엇으로 보느냐, 이렇게 설문을 던졌습니다. 3%는 총선에서 참패했던 더불어민주당이 환골탈퇴하는 노력을 보여서다, 이렇게 답했고요. 18%는 호남이 고립되는 구도가 완연한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해서 라고 했고, 절대 다수인 74%는 국민의당이 새누리당과의 연대 의지를 표명해서 라고 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10분까지 3,515명이 참여했습니다. 누리꾼 의견 볼까요? 첫 번째, 기타 의견 하나 제시합니다. 호남의 민심을 발 아래 두려 했지요. 국민의당이요. 다음번에는 무릎과 머리로 아스팔트 위를 밀고 다니는 모습을 만들어 볼 요량입니다. 광주에서. 두 번째, 국민의당, 이 당의 태생적 한계이자 비이성적 행태에 대한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 당의 정체성이 없습니다. 그저 대통령병, 자기 모순, 구태 존속, 이게 이 당을 설명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새누리당 이중대로서의 본질이 너무 쉽고 빨리 노출돼서요. 안철수 대표는 절대 포커 치면 안 될 것 같군요.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 학생 246명이 단원고 학적에서 모두 재적 처리돼서 유가족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경기도 교육청이 희생 학생들의 학적을 모두 복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당시 MBC 본사 보도본부장이던 이진숙 대전 MBC 사장이 세월호 관련 보도에 관여한 것에 대해 어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발부한 동행명령장 수령을 거부하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회사가 명을 다하기 직전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한진해운 주식을 모두 처분해서 손실을 피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었지요. 어제 검찰이 최은영 전 회장의 재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주한미군이 서울 용산의 미군 기지 내의 실험실에서 지카 바이러스 실험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주한미군 기지에 살아있는 탄저균이 배달되면서 큰 우려와 충격을 안겨줬지요. 그 여진이 채 가시기도 전에 말입니다. 우희종 서울대 수의대 교수의 말입니다. 일단 외국 수도 한복판에서 실험하겠다는 것 자체가 늘 말하지만 아나무인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아프리카 3개 나라와 다음 달 1일부터 4일까지 프랑스를 국빈 방문합니다. 아프리카 방문은 최근 이란에서 거둔 경제적 성과를 아프리카 대륙으로 확산시킨다는 취지인데요. 경결경영 경제대통령께서는 어제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묘안을 기업인들에게 제시하면서 탁월한 기업 살리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고로 좋은 거 만들면 어디서든지 내수고 수출이고 할 것 없이 시장이 열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인드로 도전을 한다면 또 새로운 길이 열릴 거다.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2016학년도 후기 신입생을 찾고 있습니다. 목회자 과정 또 신학 수학만을 하는 과정 모두 있습니다. 서울 수유동에서 펼쳐지는 좋은 배움의 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마감이 임박했습니다. 많은 응모 바라겠습니다. 광고 듣고 옵니다. 안녕하세요. 조광래 중고차 대표 조광래가 들려드리는 오늘의 한마디. 인사를 잘하면 성공한다.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성공 비법입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조광래 중고차의 대표 번호는 1800-9538. 중고차 거래는 역시 조광래 중고차. 고맙습니다. 지금처럼 사는 게 싫습니까? 전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와우 전복을 드십시오. 와우! 전복을 먹으면 입맛 잃고 무기력했던 삶이 전복되고 시름시름하던 몸 상태가 전복됩니다. 답답하십니까? 전복하세요. 100% 완도에서 잡은 전복 중에 전복. 와우 전복. 한 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 와우 전복을 입력하세요. 전화번호는 010-2443-0818.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조선에 딸로서 잘하는 죄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나 민주주의를 알아 이 새끼야! 경기도 안산 단원고등학교 교장과 경기도교육청의 관계자 등 6명이 어제 유족들께 알리지 못하고 세월호 희생 학생들을 제적 처리한 점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 지난 2월은 어려운 시기여서 말씀드리지 못했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결국 단원고등학교와 경기도교육청 측이 세월호 희생학생 246명을 전원 제적 처리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한 셈인데요. 하지만 유족들은 진정성이 없다며 농성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어제 단원고 교장교감과 세월호 유족 사이에 대화가 있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교장님들 만나고 그랬을 때 교장 선생님 아까 본인이 자기는 제적 사실을 몰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 자리에 교장 선생님 혼자 가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같이 가신 분들이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라도 저희 유가족분한테 그 사실을 알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실을 알리지도 않고 그 협약서 추진만 계속 해왔잖아요. 그 왜 그랬는지 좀 얘기 좀 해주시라고요. 왜 안 하려는지. 협약서 시간 말씀하시는 건데 제가 여기서 열심히 시간이 아니에요. 왜 안 하냐고. 그 전에 왜 속였냐는 가족들한테 왜 직접 처리 사실을 속였냐고요. 교감이 하는데 교감생만 하는데 교감생이 교장 선생님 모르시면 교감 선생님이 대신하세요. 그래. 교장 선생님 모르신다고 아까 교감은 다 알고 있다고 했어. 그 자리에 혼자 가시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제가 천천히 얘기를 할게요. 지금 질의하시는 내용이 이거잖아요. 제적 사실을
모르고 협약서에 갔다 그랬는데 협약식을 했다 그랬는데 제 교장 선생님께서 대적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미 다른 분들은 함께 있었던 분들은 대적 사실을 알고 있지 않았냐를 질의하신 거잖아요. 얘기를 해야죠. 그걸 질의하신 거죠? 네. 있어요? 왜 안 알렸는지 얘기를 모르면 추경위원회 추경위. 네, 저는 모르고 정말 협약식 잘 될 거라 생각하고 갔습니다. 교감 선생님도 모르셨습니까? 아셨죠? 답변해 주세요. 몰라 말 되냐? 아까 국민이 얘기했죠? 알았다고? 얘기도 했죠? 대학교는 교감이 제일 높은가 보지? 아까 그 사과 말씀 드릴 때 교육청 관계자, 그다음에 학교 관계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교육청도 알고 있었고 학교도 기존에 근무하는 분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 안 알렸냐고. 알리고 가고 왜 여기 계속 추진만 했냐고요. 사실을 알리고 추진을 했어야죠. 왜 안 알렸어요? 얘기를 하십시오. 잘못했으니까는. 얘기하세요. 아니 주실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우리 육아도 뽑았는데 아니지만 사인만 한 거야? 협약서 이전까지 글쎄요, 추교양 선생님이 업무 인수인계 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고요. 그 다음에 말 되는 대로 교관이 하면 좋구나. 아니 어떻게 어디 씨발 이런 학교는 씨발놈들이. 선생님 인수인계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 모르겠다 쳐요. 그러면 알고 계시는 분들이 왜 그 사실을 안 알리고 왜 협약서 추진을 계속 했냐고요. 알리고 추진을 했어야죠. 그러니까 왜 안 알렸냐고요. 왜 안 알리고 협약서 추진을 계속 했냐고요.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왜 안 알리고 그것만 답변하세요. 교육청에서 했습니까? 임의로 했습니까? 지시가 내려왔나요? 누구 지시가 오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했어요? 교육감이 하신 거예요? 답변 받아놨어요. 왜 안 하셨어요? 답변 받아놨어요. 학교도 바뀌냐? 의뢰하랴? 우리 아이들 만만히 씨발 말고 하죠. 그러면 여기 졸업을 여기 바로고 졸업을 언제 했어? 이런 시기. 아까 교장 선생님 말씀하시는 도중에 우리가 명예 졸업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재직 처리가 되었다는 말을 그분이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었나요? 우리 가족이 아직 미수습자가 올라오지 않는 상태에 이 상태에서는 명예 졸업을 할 수가 없다. 우리 가족이 받아들이지 않았었죠. 그 후로 우리가 명예 졸업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재직 처리가 됐다라고 말했거든요. 명예 졸업은 학교에서 준비했던 상황이고 그 다음에 가족들이 그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재직 처리가 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것하고 연관되는 건 아닙니다. 군사안보 분야 전문가인 김종대 정의당 당선자가 선핵 정치가 천명된 북한 노동당 대회였지만 핵개발은 유보될 공산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너무나도 군사적인 도박에 치우친 철학의 빈곤, 또 세계관의 정체 현상을 보여준 것 아닌가. 군사력의 운명을 걸다시피 하는 우연과 도박에 의존하는 모습은 한반도의 불확실성을 고조시키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북한을 비판했습니다. 어제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당대회 전후로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많았지만 아직은 핵실험을 강행하지 않았습니다. 김 당선자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당분간 핵실험은 좀 유보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 당대회가 열리기 이전에, 무수단위 미사일을 3번 실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실패했죠. 네. 그래서 미사일 시험에서 일종의 스타일을 구긴 북한이, 곧바로 핵실험이라는 또 무리수를 넣어가지고,
자체의 어떤 핵 억제력 구축에 오히려 불리한 상황을 초래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맺었어요. 그렇다면 이왕 당대회도 끝났으니 당분간 핵실험은 미국의 태도를 봐가면서 어느 적절한 시점을 노릴 것이다. 저는 그게 앞으로 미국 대선 일정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네. 북한은 자체적으로 핵실험할 준비를 다 갖췄지만 그것이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미국의 전략적으로 흔들어서 어떤 북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면서 북한식 평화협정 제안에 미국이 무언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계기를 포착하는 방향으로 핵실험 카드를 이용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은 아니고 11월 대선까지의 어떤 미국의 정치 일정에 따라서 시점을 노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정부는 북한이 여러 가지 대화와 협상, 이 평화 공세를 편대돼서 진정성이 없는 선전 공세다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이런 태도에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한 손에는 핵을 들고 그 반대편 손에는 또 평화 공세를 하는 양면 전술로서 일찍부터 예상이 된 바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마냥 차단하고 이 대화의 문을 우리가 안 열어도 되는 것인가? 오히려 이러다가 이제 중국이나 미국 쪽에서 북한하고 막후 접촉이 있을 땐 우리 정부가 오히려 고립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만큼 외교에 있어서 이렇게 무엇이 양당 간에 된다 아니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는 것은 그렇게 지혜로운 자세가 아니라고 봐요. 항상 문은 열어놓고 유연하게 대응해주는 것이 향후에 우리 정부의 외교적 입지를 확대하는 데 더 유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우리 정부가 최근으로 올수록 특히 4차 핵실험 이후로 굉장히 북한의 극단적인 압박과 제재를 외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아직까지 효과를 본다는 어떤 증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조금 더 유연하게 북한을 관리할 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유연한 외교 체계가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법제가 미비했던 것을 제때에 선제적으로 개선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제도 탓을 했습니다.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그런 책임을 통감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기업이라는 가해자가 분명히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서 치료비와 장례비를 편성하기 위해 관련 부처가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한편 수년 전부터 이 문제를 줄기차게 공론화해온 주인공이 있지요. 바로 장하나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장하나 의원은 어제를 끝으로 사실상 국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윤성규 장관과 장하나 의원의 일문일답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최근에 슬픈 사연들이 많다.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피해조사 추가 접수도 하고 조치를 취해라 이렇게 지침을 내리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 슬픈 사연들 2012년부터 19대 국회에서 줄기차게 4년 동안 알려왔던 이런 일들입니다. 그리고 매년 8월 31일에 국회에서는 이 피해자들이 우리 사망한 피해자들을 위해서 추모대회까지 지금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하는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서 반대해 왔습니다. 2013년에 환경부 장관 보고용 문서를 보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유사한 해외사를 정리해서 장관님께 보고가 된 것 같은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장관님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생활화학 제품 사고로 하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대표적이고 유명한 서독의 탈리도마이트 입덧을 억제하는 이런 약품이 기형아를 유발해서 전 세계적으로 12,000여 명의 기형아가 출산한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보고받은 기억은 혹시 나십니까? 가습기 살균제 관련한 유사한 사례를 직원들이 정리해서 보고했던 것 같은데요. 탈리도마이드 사건은 제가 오히려 직원들한테 얘기를 한 거고요. 오히려? 예, 그럼 더 잘 아실 텐데. 더 조사해서 저한테 보고하라고 제가 네, 1957년에 만들어진 약 아니겠습니까? 근데 50여 년이 지난 2009년에 영국 정부가 공식 사과를 합니다. 50년 만에. 근데 저는 이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 대해서 오늘 장관님 인사 말씀에도
제품 안전관리 법제 미비가 중첩이 되었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 이런 법제 미비가 분명히 원인이 된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책임이 있다. 정부의 책임도 있고 피해자들한테 공식적으로 사과한다. 이런 입장을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남의 집 일인 것처럼 유감 표명 정도에 그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까? 피해자들한테 사과할 의향도 계획도 없습니까? 그 피해자분들 또 그 가족분들 고통 정부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부의 책임이 있습니까? 그리고 피해자들한테 사과할 의향이 있습니까? 법제가 미비했던 것을 제때 또 선제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통감하고 있습니다. 네. 또 그런 책임을 통감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가해자가 분명하게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서 이 치료비라든가 또는 장례비 이런 것을 좀 지원해드린 한편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지금도 관련 부처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법제가 미비한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의향이 아직도 없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사실상 그런 뜻을 담고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사실상 그런 뜻을 담았는데 사과는 못한 이유가 무엇이며 장관 이 제품이 몇 년간 팔렸습니까, 장관님? 가습기살균제가 최초로 나온 게 제가 이 언론 검색한 수치관이 보고한 바에 의하면 94년도에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94년부터 1994년부터 2011년까지 판매가 된 것으로 한 약 15년간 네. 800만 개가 유통이 됐습니다. 시중에 17년 정도 된 거죠. 17년 800만 개가 유통이 됐습니다. 약 15년간. 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기업들만 잘못이 있습니까? 이렇게 죽음에 이르는 생활화학 제품이 15년 동안 버젓이 유통이 됐다면 분명히 정부는 뭐 법, 제도 미비하다. 그 엄청난 허점과 구멍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피해자들한테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사과를 하지 못합니까? 이번엔 정치권과 언론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김영란법 논란 살펴보겠습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김영란법으로 우리나라 국가경제가 위축된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뇌물공화국이란 말과 다름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지나친 고액 선물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 때문에 국가 경제에 심대한 지장을 줄 정도라면 오히려 강력하게 단속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며 사이다성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김영란법이라는 것이 이제 금품 수수나 부정 청탁을 이제 방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지나친 고액 선물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가 경제가 위축이 된다면은 대한민국은 뇌물공화국이라는 말과 다름없거든요. 어허. 국가 경제에 심대한 이 지장을 줄 정도라면은 오히려 강력하게 그런 금품 수수라거나 그런 고액 선물이라는 걸 단속해야 되는 게 아니냐. 김영란법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아, 진짜 이 정도 시행해서 우리 실물 경제가 휘청휘청할 정도라면 오히려 네. 더 김영란법을 강화해서 시행해야 된다는 반증 아니냐 이 말씀이세요? 그렇죠. 전 세계 어느 나라가 예. 지금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허용되고 이제까지 허용되어 오고 김영란법에서 금지하게 되는 예. 그런 제도는 다른 나라들도 다 쓰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면 그런 나라들은 뇌물을 금지해도 예. 경제에 아무 지장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고액 뇌물 금지하면 경제에 지장이 있다면은 그야말로 우리나라 지금 현재 예. 깨끗하지 못한 사회라는 것이 반증이 되는 것이고 김영란법과 같은 강도 높은 그런 이제 이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저는 그걸 이유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더 여기서 건드리면 사실 지금도 원안에서 좀 후퇴한 법인데 더 건드리면 이건 더 이상 김영란법 아니라고 보세요? 그렇죠. 오히려 김영란법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만이 아니라 이해충돌 방지도 넣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국회의원이 이제 뭐 취업 청탁을 한다거나 하는 것처럼. 근데 이 이해충돌 방지법은 아직까지 반영이 안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영란법을 보완한다면은 빠져 있는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넣는 것이 지금 필요한 것이지. 이미 합의되어서 이제 시행 직전에 있는 그런 이제 뇌물에 관련된 여러 규제 조항을 갖다가 완화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는 뇌물 아니고서는 국가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전 세계에 고백하는
이런 창피한 이야기를 대통령부터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안 된다고. 빅데이터 전문가 정영진입니다. 술 마시는 게 곧 업무인 분 많이 계시죠? 메모하세요. 고려생활건강 술술 풀리고입니다. 증권가 샐러리맨 그리고 강남 유흥업소 종사자들 웬만하면 안 취하죠. 술술 풀리고 이게 비결이었습니다. 간장과 신장을 보호하는 화인 피토 성분 그리고 특허받은 제조법. 그래서 술술 풀리고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못 믿으시면 수백 개의 후기 읽어보시고 80%에 육박하는 재구매율에 주목해주세요. 음주 전후 한 포를 섭취하시면 됩니다. 부드러운 분말 형태라 물 없어도 드실 수 있고요. 물을 섞지 않으니 효과는 더 확실하겠죠? 네이버와 다음에서 고려생활건강을 검색하시면 술술 풀리고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김치가 다 같은 것 같죠? 아니요, 이담채는 진짜 다르죠. 겨울 전라도, 여름 강원도, 봄 가을 충청도 최고의 배추만 골라와야지요. 소금 영광에서 직송된 최고의 국산 천점이 기본 아닌가요? 아, 고춧가루와 파, 마늘 괴산 영천에서 건강한 놈들만 가져와야 해요. 우와, 재료가 반이라고 하던데 역시 이담채네요. 그런데 어떻게 담가야 이담채 김치 맛이 나요? 아유, 이거 비밀인데 다시마에 표고버섯, 양파, 멸치를 넣고 우려낸 육수에다가 온갖 재료를 잘 버무리고 2달 동안 저온 숙성한 양념을 써야 해요. 근데 흉내내봐야 소용없어. 30년 연구한 레시피에 30년 김치만 만든 손맛을 따라갈 수 있겠슈? 이담채 김치. 안내와 주문은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는 1544-4586 1544-4586. 천국 있다 치고 어떤 곳일까? 당신에게 천국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가족, 친구, 웃음, 만남, 건강, 먹는 재미, 감동, 자연, 소통, 배움, 위로, 공감, 스토리, 아니면 행복한 억압?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의 고통을 모니터할 수 있는 자격? 어떤 이에게는 천국이 돈과 권력이니 그에게 천국의 조건은 반항 없는 노예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템프로 룸사롱과 신인 여배우도 필요하겠죠. 당신에게 천국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광고비 대기 벅찬 아직 적자에 허덕이는 새싹당 콩차 전창걸닷컴 070-8635-1288. 가정의 달 소중한 부모님과 은사님께 새싹당 콩차를 선물하세요. 해!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네, 오늘도 무와 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만에 뉴스에 등장한 무 인사드립니다. 어이, 남경필하고 밥 먹었던데 고작 밥 먹은 걸로도 뉴스에 나나? 당신이 뭔데? 혹시 말이야, 부페, 무한 리필 부페에서 입에다가 10인분, 20인분을 쑤셔 넣은 모양이지? 허나, 이 형이 새누리당 대선 후보 중에 1위다, 1위. 넘버원이야. 별일 안 해도, 뉴스가 되게 돼 있다. 형의 이 저력이 부러운 모양이지? 닥치라고? 만년 3등을 대선 후보로 내보낼 새누리당 같은가? 반기문이 나오라고 해라. 또 안철수 데리고 와봐라. 결국 나로 단일화되게 돼 있다. 여기가 그런 새누리당이다. 아니, 친박이 70%가 넘는데 오만과 착각이 지나치다는 생각은 안 드나? 정진석이 걔를 누가 원내대표 시켰는데? 내가 개입을 안 했을 때는 말하지 마라. 만약 내가 작심하고 누구를 민다면 걔가 안 될까? 글쎄 말이야, 무가 약 빨고 누구를 밀면 사실 내가 당하기 힘들지. 닥쳐 이 새끼.
또 마약력이야 이 새끼가. 기승전략. 오늘도 어김없군요. 자, 문제 출제를 위해서 나오신 분 어서 오십시오. 이님. 예, 안녕하세요. 그 전설의 킹메이커 그 인이 나왔다고 봐요. 전설의 트러블 메이커라는 소문이 있던데. 야, 환아, 내가 네 당대표라고 했을 적에 너 이 새끼야 너는 내 집에 와서 무릎 꿇고 싹싹 빌도록 만들어줄 수 있다고 봐요. 영감님, 노여움 푸세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서 말이죠. 거기 새끼야 저 뼈를 깎는 심정으로서라는 말을 넣어야지. 뼈를 깎는 심정으로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완성이 된다고 봐. 그러면 영감님은 못 이기는 척, 봐주는 척 하면서 슬쩍 물린다 이 이야기죠? 그게 바로 정치라고 하는 거지, 이 새끼들아. 이게 뭘 잘 모르는 것들이 안다고 설친다고 했을 적에 나는 정말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들을 봐줄 수 없다고 봐요. 영감님, 선거를 앞두고 당이 망할까봐, 즉 유권자들이 등 돌릴까봐 후배들이 일부러 져준 거 아닐까요? 그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벼랑 승부라고 하지.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나 구사할 수 없는 충격하더라고 봐요. 근데 니들이 지금 내 말을 알아듣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 그 카드는 일회용으로 알고 있어요. 그거 쓰면 또 못 쓰지요. 재활용 불가 아닙니까? 이제는 무슨 카드 쓰시게요? 뒷담화 카드라고 들어봤냐? 당내 최고 유력 대선주자 아무개를 계속 씹고 다니는 거야. 약속을 안 지킨다느니 배신을 한다느니 그러면은 대선주자가 표정 관리, 이미지 관리 안 할 수 없거든. 그러면 나한테 꼼짝도 못 한다고 봐요. 와서 고분고분하게 돼 있다고. 이거 역시 고수 말고는 쓸 수 없는 고강도 카드라고 봐. 그러다가 쫓겨날 것 같은데요? 또 그러면은 또 다음에 어디서 시원하게 망한 당에서 찾아와가지고 낭떠러지에 있는 우리를 오셔서 구해주시라고 이래가지고 벌벌 떨면서 부탁을 하겠지. 그러면 또 못 이기는 척 내가 시간은 추워도 없고 할 생각도 추워도 없지만은 너희 당을 인제 도와줄 테니까 두 가지 옵션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비례대표 최상위 순번을 줘야 한다. 이번처럼 2번 이런 식으로 나한테 줘야 한다고 봐요. 이게 만화 같은 얘기 같지? 선거에는 반드시 승자와 패자가 있거든. 그러면 당연히 패자는 선거가 끝난 다음에 비대위를 꾸리게 돼 있다고. 그래서 비대위원장감을 찾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또 날 찾아오게 돼 있다고. 두 가지 옵션이라고 하셨는데 나머지 하나는 또 뭡니까? 내 대표실에 딸린 화장실에 비대를 설치해야 한다고 봐. 비대라니요? 왜요? 비대위 아니야, 비대위. 비대위에 내가 앉아 있어야지. 이제 그만하세요 좀. 그걸 또 메모하면서 새겨듣는 문화환이나. 에이그. 자, 문제 내십시오. 야, 너는 똥똥해가지고 이 새끼야, 너는 휴전선 뚫고 올라가가지고 형제의 나라에 투항해야 한다고 봐요. 너 이 새끼 김정은이하고 형제지? 같은 김씨고 이 새끼. 너 이 새끼야 내가 봤을 때 김정은이나 너나 혼자서 발톱 못 깎는다고 봐. 하여간 문제를 낼 테니까 잘 들어봐요. 지난 2월에 최악을 기록한 청년 실업률이 지난달에도 10.9%를 기록해서 4월 기준으로 최고치를 갈아치웠다고 하는데, 청년 실업률을 측정할 적에 청년의 나이를 몇 살에서 몇 살까지로 볼까? 이게 문제라고 봐요. 정답! 환 정답 아십니까? 알지. 내가 경제부총리를 했는데. 자, 정답은 20살에서 29살. 그럴 것 같지요? 틀렸습니다. 경제부총리를 했는데 맞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나라 경제가 이 모양 이 꼴이 됐겠지.
닥치라고. 당신이 하면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하긴 뭐 니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년들 취업 많이 시킨 뭐 그런 실력 있는 정치인 아니냐? 뭐 내가 잠시 실언을 한 것 같다. 닥치라고. 뭐 이때쯤 되면은 뭐 청와대 니 누나가 한 말씀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왜 중동으로 가지 않아서 이렇게 놀고 먹고 계십니까? 이러면서 말이야. 그러면 뭐 아무런 책임이 없어지게 되는 거 아니야? 안 그래? 뭐 사회자 정답 가자. 뭐 청년은 뭐 당연히 15살에서 38살까지지. 38살이요? 너무 많이 가신 거 아닙니까? 15살은 맞습니다. 그런데 38이라니요. 뭐 38도 뭐 혈기가 넘치고 질풍노도의 시기라서 뭐 청년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에이,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마약 사위가 나이가 38이거든. 마약 사위도 봐달라 이 얘기야. 그만하세요. 에이,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까? 자, 오늘도 역시 그 정답을 그러면 내가 한번 맞춰볼게. 이님이 출제해놓고 정답을 또 이님이 맞히신다고요? 예, 한번 맞춰보시죠. 그 15살에서 77살. 77살은 그 이님 나이 아닙니까? 야, 내 나이가 어때서, 당대표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이 새끼야. 네, 오늘도 정답은 애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정답 맞히시는 분께 우리나라 의회 민주주의 역사의 금자탑으로 남을 지난 2월 필리버스터 발언을 모은 책 이름이 필리버스터입니다. 책 제목 자체가 필리버스터입니다. 도서출판 이김에서 내놓은 책인데요. 이김, 이씨 성을 가진 사람과 김씨 성을 가진 사람이 공동 출자해서 만든 출판사라고 합니다. 예, 빅토리아 때 이김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랍니다. 예, 여하간 자, 도서출판 이김에서 내놓은 필리버스터 아주 두껍습니다. 읽다가 그 졸음이 오면은 그 베개로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필리버스터 전자책도 나왔는데요. 유통사 수익과 제작비를 제외한 전액, 이 전액을 주빌리은행 청년지점에 기부한다고 합니다. 출판사가 가져야 할 이익의 100%를 주빌리은행 청년지점에 기부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전자책 필리버스터도 많이 구매해 주시면은 좋은 일에 쓰이니까요.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정답자입니다. 빅터 K5님. 정답은 깃발. 저희 집 TV 채널 설정 실사 사진 올립니다. 어머니가 낮 동안 혼자 계시면서 보시는 저 종편 채널들 어떻게든 막아보고자. 저희 어머니가 최근에야 스마트폰을 쓰시기 시작했고 오디오 매체에는 아직 익숙하지 않으셔서 김용민 브리핑 듣기에 어려워하시지만 읽기는 아주 좋아하십니다. 용민일보. 예. 필리버스터와 한겨레와 저의 세뇌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짝수를 찍으셨다고 하니 이번 기회에 이김이 만든 책으로 종지부를 찍어보고자 합니다. 선물 꼭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잭팟 같은 소리하고 있네. 이분 줄기차게 정답만 바꿔가지고 계속 올리시는 분입니다. 서울에 사는 대학교 4학년생이고 기자를 준비하면서 김용민 브리핑 덕에 많은 조간신문을 한꺼번에 챙길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매일 아침 챙겨 듣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기성 언론의 비판 기능이 대부분 마비된 이 시대에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읽으면서 감동을 받아야 하는데 똑같은 내용을 날마다 올리시니까 말이죠. 그리 감동은 되지 않습니다. 여간 기자를 준비한다고 하셨는데 기레기가 되시면 안 되겠죠. 네, 지식, 상식뿐만 아니라 의식도 항상 유지하고 보존하는 우리 잭팟 같은 소리 안에 님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피바 퀴즈 마칩니다.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정치 한 건에서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겨레 정치팀 김원철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김원철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조선일보 한겨레 공이 비판의 날을 세운 사건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북한 그 리영길 전 인민군 총참모장 네. 관련된 사건인데요. 예. 뭐 사건이라고 부를만 합니다. 이분이 그 지난 2월에 숨졌다, 즉 축출당했다, 예. 처형당했다 이렇게 공보 당국에서 발표를 했었는데 예. 지금 9일 끝난 조선노동당 7차 대회에서 부활했죠. 살아있는 채로 등장하는 바람에 예. 지금 완전 망신살이 뻗쳤는데요. 예. 그래서 이것을 지금 기회로 좀 이 정보당국의 행태 이런 것들을 좀 짚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어서 좀 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일단 당시를 좀 짚어보면요. 이때가 2월 10일이었고요. 네. 이때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최종 결정하고 언론에 발표할 때였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제 통일부 기자실은 굉장히 술렁술렁했겠죠. 그러던 오후 3시에 통일부가 북한 군 총참모장 이영기를 2월 초 전격 숙청했다. 이런 제목의 PDF 파일 문건을 기자들에게 비공식적으로 제공합니다. 제공하면서 대북 소식통으로 인용해달라 이렇게 조건을 달았어요. 예. 이게 뭐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통일부를 출입해온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통일부 창설 이래 초유의 일이다. 이런 식으로 통일부가 정보를 제공하는 건. 예. 왜냐하면 통일부는 북한 관련 정보를 분석하는 곳이지 생산하는 부서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통일부 당국자는 그때 이제 제공을 하면서 이 정보의 출처를 유관기관의 정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유관기관이라는 말이 참 재밌는 말인데 어쨌든 관련이 돼 있는 어떤 기관 예. 뜻인데 보통 국정원에 하는 말이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그 전날 저희가 그제 이 국정원의 정보 실패라는 취지로 기사를 썼더니 국정원에서 저희 취재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와서 예. 우리는 그런 정보를 공개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항의를 했어요. 예. 이 말은 통일부가 공개한 거지 우리가 공개한 건 아니다. 이 얘기죠. 예, 그래서 그 정보의 출처가 국정원이라는 것을 사실상 확인한 셈인데 예. 지금 왜 이런 식의 얼토당토 않은 정보였던 거죠. 예, 이런 정보가 왜 나왔는가 이 부분을 이제 짚어봐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공통적으로 전문가분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이것은 정보를 필요로 하는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입맛에 맞게 자꾸 오용된다는 거예요. 정보가. 그러니까 핵심 문제는 정보 사용자의 문제다. 국정원의 최고 사용자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죠. 예. 근데 박근혜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북한 붕괴론이잖아요. 그러면 이에 맞추기 위해서 정보가 밑에서 아무리 드라이하게 올려도 올라가면서 그분의 입맛에 맞게 조금씩 초가 처지고 각색이 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예. 그게 뭐 국정원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보통 다른 조직에서 일을 할 때도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뜻에 따라서 정보가 생산되고 조금 왜곡되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과정 하에서 이런 대참사가 벌어졌다. 이런 것들이 국정원과 이 정보 파트를 오래 담당했던 분들의 일관된 해석입니다. 이게 뭐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이른바 휴민트 민간을 통한 정보 그 파이프라인 이게 끊어져서 그 북한 내부의 정보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때 대참사가 그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 소식을 50시간 동안 몰랐던 대참사가 있었죠. 예. 그 지금 말씀하신 그 휴민트 논란이 2008년에 양치질을 할 만큼 회복됐다라고 국회에 가서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런 민감한 휴민트 정보를 이렇게 공개해도 되느냐 이런 논란이 벌어지면서 휴민트망이 다 붕괴해버렸다는 얘기가 있었죠. 그 사건이 있고 그러고 나서 2011년 12월 17일 오전 8시 30분에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12월 19일 낮 12시에 북한이 특별 방송으로 공표할 때까지 몰랐어요. 예. 이게 뭐 거의 정보 참사였는데 예.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고 지금 이 문제는 역시 그러니까 그때 김정일 위원장 때의 정보 참사는 휴민트 붕괴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본다면 이번 일은 어쨌든 생산된 여러 정보 중에 취사 선택 과정을 거쳐서 위로 올라갈 텐데 그런 과정들이 얼마나 최고 통수권자의 의지에 따라 왜곡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예. 그런 식으로 정보가 왜곡됐던 과거에 여러 사례들이 있는데 그 가장 유명한 게 그 김영삼 정권 때 김영삼 대통령의 근본적인 인식이 북한은 고장난 비행기다. 북한은 곧 붕괴한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때 뭐 안기부가 당시 안기부죠. 안기부가 생산했던 그 관련 보도들을 찾아보시면 북한은 애진작에 망했어야 되는 그런 정보들을 쏟아냈어요. 예. 따라서 결국 이 최고 통수권자가 얼마나 제대로 된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역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이고 참. 근데 이런 식으로 잘못 보도된 것 이것과 관련해서 국정원이 책임을 집니까? 뭐 역대 그런 수많은 오류, 수많은 오판 이와 관련해서 책임졌다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못 들어봤는데요. 예. 뭐 국정원은 누군가를 책임지었다는 것 자체도 보안 사항이라 뭐 어떻게 했는지 제가 확신은 못하겠습니다. 확신은 못하겠는데 이게 그 지금 20대 국회 원구성 협상 와중에도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예결위 상설화 그리고 정보위원회 상설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정보위원회가 상설화돼서 국정원에 대한 어떤 통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강화되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은 계속 좀 반복되지 않을까. 조지 부시 대통령이 있을 때 이 미국 행정부도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라크 전쟁을 벌이는 명분으로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는 그런 아직 좀 검증을 더 해야 되는 첩보를 그 부시 대통령의 입맛에 맞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활용이 됐죠. 하지만 결국에는 대량 살상 무기 못 찾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예. 뭐 같은 실수가 계속 반복되는 걸로 봐서는 제대로 책임을 추궁하지 못했다. 전 이렇게 봅니다. 예. 뭐 그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죠. 네. 뭐 국정원장이 그만둔 적도 없는 것 같고 말이죠. 국정원이 해야 될 일이 그 정보 수집인데 어찌된 것이 그런 기능은 엉망이고 말이죠. 엉뚱한 짓거리, 공작 정치나 일삼는 이런 국정원. 존재의 이유를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마 20대 국회가 열리면 우리나라 정보기관의 수술 이 문제가 중요한 사안으로 테이블에 오르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여소야대가 됐으니까 말이죠. 그렇죠. 예산 통제만은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예산 통제를 하면 또 전경련 동원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 어떤 게 있습니까? 김종인 대표 한동안 조용했죠. 예. 그래서 소재가 없다고 되게 힘들어하셨잖아요. 아니 휴가 갔었지 않습니까? 예, 이제 돌아왔습니다. 예. 예, 돌아와서 지금 정책위원회 의장의 4선의 변재일 의원을 임명했어요. 예. 지금 새누리당하고 좀 구조가 다른데요.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정책위 의장이 원내대표의 러닝메이트로 함께 출마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더민주 같은 경우에는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뽑고 정책위 의장은 대표가 임명하는 구조입니다. 좀 어색하죠. 원내대표가 가장 함께 일을 많이 해야 되는 분인데 이분을 대표가 임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어색하게 느껴진 게 사실인데 어쨌든 원내대표가 지금 3선의 우상호 의원인데 정책위 의장은 4선의 변재일 의원 됐고요. 변재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더민주의 대표적인 정책통이죠. 19대 국회에서도 정책위 의장을 한 차례 지냈고요. 당시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장도 지낸 바가 있습니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과거 정보통신부 차관을 지냈었죠. 그래서 이런 그 변재일 의원을 임명한 게 아마 그 경제 이슈 선점에서 새누리당 또는 국민의당에게 밀리지 않겠다. 이런 의지 표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입니다. 저기 새누리당이
김광림 그리고 국민의당이 김성식 정책위 의장이잖아요. 두 분 다 굉장히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박식하다 이런 평가를 받는 분들인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한 것 같고요. 이제 이 정책위 의장에 이어서 선임에 이어서 경제비상대책기구를 꾸릴 것 같아요. 예. 김종인 대표는 그 경제비상대책기구의 수장을 자기가 맡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계속 보여왔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에서 물러난 뒤에도 당의 경제 간판으로 이렇게 활약하는 거죠. 예. 그래서 아마 곧 이 경제비상대책기구가 구성이 될 것 같고 이 과정에서 변재일 정책위 의장과도 긴밀하게 아마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뭔가 이제 경제 이슈로 쟁점을 만들고 그 아젠다 세팅을 하고 뭐 이슈 파이팅을 하겠다 이러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그 빅데이터 분석 결과도 소개해 주셨습니다만은 이게 잘 안 먹히잖아요. 선거 때 특히 안 먹혔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자꾸 쟁점화하려는 노력 뭐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과욕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저는 뭐 김종인 대표가 잘하는 게 경제 정책이니까 사실 대중 정치인으로는 그렇게 매력적인 분이 아니잖아요. 본인이 트레이닝을 받지도 않았고 대중 정치인으로서. 그러니까 오히려 대표를 하는 것보다는 이런 그 당의 경제 간판으로서 이런 브레인 정책 이런 쪽으로 하는 게 본인의 특기에도 맞고 당과도 맞는 게 아닌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경제 이슈를 홀대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경제 이슈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중단해야 한다. 이런 만용, 이런 오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 중단하는 판단도 그렇지만 그 중단을 한 과정, 그걸 이렇게 수습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좀 대중 정치인이라고 보기 힘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 그 저기 이종걸 원내대표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신이 총선 지면 책임질 거냐? 아니 이딴 식의 말을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지지자들이 많이 돌아서는 계기가 됐었죠. 네. 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당이 됐으면 정말 천우신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자기가 잘해가지고 자기가 일당을 만들어줬다 이러고 있으니 더 기가 막힐 따름이죠. 세 번째 얘기를 할까요? 세 번째 이야기 하시죠. 전날 저희가 조금 얘기했던 그 새누리당, 새누리당 소식을 조금 전하고 싶은데, 새누리당이 결국 그 정진석 원내대표가 임시 당대표 지위를 갖는 비상대책위원장을 겸직하기로 했습니다. 뭐 손학규를 데려오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뭐 결국 돌고 돌아 정진석이군요. 네, 그리고 대신에 이제 당 쇄신안을 마련할 혁신위원회는 따로 꾸리자 이렇게 갔죠. 그래서 이게 절충안입니다. 관리형 비대위 그리고 혁신위를 동시에 운영하는 거죠.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요. 관리형 비대위라는 거는 한마디로 7월 달에 전당대회 열릴 때까지 현 체제를 그냥 유지하는 그런 크게 도전적이지 않은 지도부로 일단은 가자 이런 형태고 그런 형태에 대한 이제 안팎의 비판이 많으니까 우리 쇄신안 마련하는 독립기구인 혁신위도 있어요. 뭐 이렇게 명세를 내는 그런 형태의 어정쩡한 타협이라고 보이는데요. 이제 그래서 중요한 거는 혁신위원장을 누가 맡을 거냐. 그렇죠? 그때 더민주가 한참 흔들릴 때 김종인 카드를 이제 꺼내서 어떤 분위기 전환에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어떤 카드가 필요할 텐데, 뭐, 김황식 전 국무총리, 뭐, 이런 분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원로라 그래도 안 갈 것 같아요. 아니, 그것도 그렇지만, 김황식으로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외부 인사가 가서 뭔가를 하려면, 거의 뭐, 독재에 가까운 정권을 쥐지 않고서는 외부 인사가 어떻게 그거를 혁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김종인 대표가 들어가서 김종인 대표는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초기에 굉장히 많은 호응을 받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런 형태가 아니고서는 어차피 혁신이라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냥 얼굴 빌려주는 얼굴 마담 정도 역할밖에 안 되기 때문에 외부 인사들이 좀 맞득찮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좀 제대로 안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정진석 원내대표가 그 비상대책위원장도 맡게 되는 것이고 혁신위원장 뭔가 외부에서라도 간판을 데려와서 당의 달라진 면모를 보이겠다. 근데 모든 정치권이 항상 뭐 무슨 매뉴얼이 있습니까? 이 방식대로 가더라고요. 그게 가장 뭐 쇼킹하고 충격적인 방식이니까 그렇게 가는 건데. 뭐 성공한 사례가 많지 않은데 말이죠. 제가 보기에 유일하게 성공했던 사례는 그 김종인 대표를 처음에 데려왔을 때 그 초기. 초기만? 예, 초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전권을 줘야 외부 인사가 뭘 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그 어떤 당 내에 어떤 기구로서 혁신위가 있고 거기에 이렇게 위원장으로 와서는 뭐 본인의 진정성과는 무관하게 어떤 의미 있는 성과를 남기기는 쉽지 않지 않겠나. 김성권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열심히 하셨습니다만 결국에는 그 당내 그 반발 세력들을 뭐 휘어잡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그분들이 다 뛰쳐나갔죠. 김성권 씨가 혁신위원장을 했었습니까? 혁신위원장을 하지 않았나요? 아니 열심히 하셨는데 전 기억이 없어가지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위원회를 꾸려서 거기에 들어와서는 제가 보기에는 뭐 당내 최대 계파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해도 쉽지 않은 게 혁신인데. 예. 뭐 제대로 된 인물이 들어올지 좀 회의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혁신위원장으로 모시면 어떨까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네요. 효율성 하나는 뭐 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김원철 기자님 오늘 고생 많으셨는데 어제 그 정치바에서 표창원 당선자 모셨더군요. 네, 맞습니다. 예. 뭐 괄목할 만한 발언 뭐 이런 게 있었습니까? 괄목할 만한 발언 많이 있었죠.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 대통령의 꿈이 있다. 오. 먼 훗날에. 아니 근데 정치바 나오면 다 어떻게 대권 출마에 대한 의사를 밝히네요. 근데 뭐 저번 이재명 시장님의 얘기처럼 바로 차기에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수준의 얘기는 아니었고요. 본인이 좀 더 정치를 배워서 많이 잘한 다음에 뭐 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뭐 충분히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고요. 아니 뭐 거창하게 할 거 없이 간단하게 한 1분 정도 저를 상대로 한번 인터뷰하시면 어떨까? 제가 요즘 할 말이 많습니다. 한번 출연하시겠어요? 예, 한번 저 불러주시면 제가 폭탄 발언도 그때까지 묵혀뒀다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도 한겨레 정치팀 김원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김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기는 정말 훈남이고 자상하고 스마트한데 그런데 잠잘 때는 아니야. 정말 아니야. 진짜 엽기야. 그럴 수밖에요. 그렇게 코를 골아대는데 본의 아닌 결례 이제 그만. 간편하고도 반영구적인 코골이 방지기구 24,000원이면 됩니다.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 걱정 마세요. 99% 감소 효과를 보장합니다. 검색창에 코골이 119, 코골이 119를 입력하세요. 문의는 1566-0783. 코골이 119는 의료기기 제조 수출업체 메디슬립에서 만듭니다. 공화국 참치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 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 참치 구의점 02-455-8087. 여보, 나 오늘 우리 집하고 아버님 댁 화재보험 가입했어. 뭐라고? 아이, 놀라지 마.
다 합쳐서 월 10,000원이라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가입한 거라니까.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집 2채를? 남들은 집 한 채를 30,000원에서 40,000원에 가입하던데? 화재와 배상 책임은 기본이고 도난, 보이스피싱까지 보장해준대. 정말? 대박! 텔레비전,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자레인지 고장나면 수리비용까지 보장해준다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라고 했지? 나도 알려줘. 우리 친정도 가입하게.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전화번호 02849-9730. 한 집이 가입해도 또 두 집이 가입해도 월 10,000원인 화재보험 카페 02849-9730으로 전화하시면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연중 무휴 상담해드립니다. 메모 못하셨나요? 전화번호 02849-9730. 식당, 다중이용업소, 공장, 교회, 사찰 등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또 우리 공동체가 알아야 할 뉴스,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지금은 제1부 뉴스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제의 속살 오늘도 해부해 보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단체장들 회동을 한 모양이죠. 경제단체장 하면은 뭐 누구를 꼽을 수 있는 겁니까? 대한상공회의소, 경총, 그다음에 전경련, 예. 중소기업 중앙회 이런 단체들이 모이는 겁니다. 근데 뭐 경총이라든지 전경련이라든지 뭐 하는 역할은 좀 비슷해 보이는데요. 뭐가 다른 겁니까? 전경련은 이제 중요한 기업들이죠. 그러니까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모인 단체고요. 그다음에 경총은 전국 경영인들의 대표 단체니까요. 성격은 조금 다른데 하는 짓은 똑같죠. 하는 짓은 똑같은데 어쨌든 외형상 전경련은 재벌들 그리고 이제 경총은 전국 경영인들을 대표하는 그런 모임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청와대에 모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모인 곳은 이제 그 청와대는 아니었고요.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모였는데, 예, 이제 대통령이 이런 경제단체장들, 5대 경제 5단체장들 관련자들을 모아놓고 경제 외교 성과 확산을 위한 토론회라는 것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석해서 발언을 하셨는데요. 제가 원래는 오늘 그 김영란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오전까지는 그걸 준비를 했었는데, 정오를 좀 넘겨서 이 소식을 접한 다음에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걸 소개를 해드릴까 하다가 또 김영란법 준비한 게 좀 아깝기도 하고 굉장히 망설였거든요. 그래서 허락해 주신다면 김영란법 준비를 한 건 내일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예. 제가 이걸 왜 소개를 해드리냐면 이 발언 내용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사를 보시면 제목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박근혜 대통령 발언의 요지가 기막힌 제품 만들면 내수 수출 따로 없이 시장 열려 이런 발언입니다. 그리고 이제 쭉 발언들이 나오는데요. 발언들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수하는 기업은 내수만 생각하고 수출 기업은 수출만 생각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다. 새 아이디어로 기막힌 제품, 어디도 따를 수 없는 최고 제품과 서비스, 시스템을 만들고 개발한다면 내수와 수출이 따로 없고 국내 시장에서도 인기를 끌 것이고 해외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어요. 국영수 중심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암기 과목을 보강하면 서울대 간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이 대목에서 벌써 웃겼거든요. 아니 이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요즘 내수만 생각하고 수출 따로 생각하고 이러나요? 박근혜 대통령만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이런 얘기를 왜 하시지 하면서 조금 더 읽었는데요. 다시 이제 따라가 보겠습니다. 발언을요. 팀 코리아라고 아까 말했는데 정부와 기업이 노력하면 같이 노력하자는 이야기죠. 여기까지는요. 정부와 기업이 노력하면 어려운 시절이 오히려 새로운 도약의 출발점이 된다. 용기와 도전의식을 갖고 함께 노력해 어려운 시기에 도약의 발판이 되는 한국이 되도록 한번 힘써보세요. 요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팀 코리아 정부와 기업이 노력하면 하다가 마무리는 발판이 되는 한국이 되도록
한번 힘써보세요로 마무리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같이 노력하자가 주었는데 결론은 니들이 한번 힘써봐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듣고 이거 뭐야 이게 뭐 초등학교 선생님이야 뭐 애들 가르치는 거야 진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용기와 도전 의식을 갖고 힘써봐라 뭐 이런 내용인 거거든요. 예. 그 다음 대목이 이렇습니다. 화장품, 의약품, 할랄푸드 같은 새로운 소비재, 앞선 보고 의료 서비스와 시스템, 고속성장 과정에서 노하우 축적한 오폐수 처리 시스템, 지능형 교통 시스템 등 예상은 정말 무궁무진하다. 새 수출 아이템이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예. 제가 지금 앞에 박근혜 대통령 발언 불러드린 거예요. 10년 전부터 이미 다 해외 진출 시도했던 거거든요. 예. 이걸 지금 미래지향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앉아있는 게 코미디인 겁니다. 근데 여기에 결정타가 이겁니다. 아시아 각국에서 큰 인기를 끈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 간접 광고된 제품의 매출이 급신장했다. 간접 광고도 잘 활용하면 해외 진출의 한 틀이 될 수 있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진짜. 네. 언론계에서 특히 방송계에서 그 중간 광고의 피해 이거에 대한 논의가 있다는 것쯤은 알아야 대통령 그러니까요. 아닙니까? 예. 그리고 아니 아무리 대통령이 송중기를 좋아해도 그렇죠. 예. 기업에서 마케팅하는 사람들이 간접 광고 존재를 모르고 있겠습니까? 이걸 지금 5대 경제단체장 불러 모아놓고 간접 광고 활용하세요. 태양의 후예 재밌죠. 뭐 이러고 있는 건데요. 저는 참 이 얘기를 듣고 절망스러웠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읽어드린 게 선별해서 읽어드린 게 아니고요. 기사에 나온 거 대부분 읽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거 왜 다른 발언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예. 제가 이제 뭐 이 어이없는 발언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 뉴스를 김영란법을 제치고 고른 건 아니었고요.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처음에는 참 한심하게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옛날 생각이 하나 난 게 있어서 제 컴퓨터에 오래전에 저장해놨던 파일을 하나 꺼내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목이 비전 2030이라는 파일인데요. 예. 이게 지금부터 10년 전이죠. 2006년 8월 31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날짜가요. 예. 이게 노무현 정부가 발표한 정책 자료입니다. 2030이라는 게 2030년이라는 뜻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제가 이제 노무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반이고요. 긍정적 평가가 반입니다. 정확하게요. 그런데 부정적 평가는 FTA를 추진했다는 것이 가장 강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비전 2030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제가 노무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거의 부정적 평가가 80%를 넘어섰었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진보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이었기도 하고요. 그런데 긍정 평가가 50까지 높아진 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었던 게 이 비전 2030이라는 보고서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보고서를 보고서 정말 한번 다음에 기회가 되면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요.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쇼킹합니다. 이게 한 나라가 한 정부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한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고 경제 보고서를 작성한 걸 저는 처음 봤었어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참여정부가 그 당시에 예상했던 일이 지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린 10년 뒤에 이렇게 고통을 겪을 것이다라는 대목이 있는데 예. 제가 이걸 몇 년 만에 다시 꺼내봤거든요. 그런데 다시 읽어보니까 더 놀라운 게 그 예언이 그대로 지금 실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10년 만에요. 특히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그 보고서에 정말로 놀랐었던 건 뭐냐면 재정 부분, 그러니까 이제 정부 살림살이죠. 이 정부 살림살이를 어떻게 꾸려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증세 문제에 대한 논의인데요. 이 정부의 역할을 단계별로 정말로 정교하게 나누고 그걸 국민들에게 어떻게 호소할지를 정말 진정성 있게 이 보고서에 쭉 나열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재정을 어떻게 확충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떤 효과를 낼 수 있고 하는 걸 제가 어떤 경제연구원이 냈던 보고서보다도 정말로 감동 깊게 읽었던 보고서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다시 읽어보니까 더 놀랍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뭐 이 보고서 내용은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엄청나게 씹히고 끝났죠. 이게 2006년 8월이면은요. 노무현 대통령이 화장실 배수구가 막혀도 이게 노무현 때문이야라고 했었던 시대 아니었습니까? 유시민 전 장관 말로는 대통령 씹는 게 국민 레포츠였던. 그렇죠. 국민 스포츠였던 시절이죠. 진짜 대통령 씹는 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게 사실은 제가 주변 사람들하고 물어봐도 저희 편집국장도 이 보고서가 있다는 걸 기억을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 좋은 내용의 보고서인데 이게 내던 시기가 이미 말씀 주셨듯이 국민 레포츠로 씹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 보고서를 보고 참 노무현 정부의 이 재정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되게 높게 평가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요. 이게 이제 대통령도 안타까웠겠죠. 노무현 대통령도요. 이게 논쟁도 안 해보고 씹히니까. 그래서 2007년 이듬해 신년 국정연설에서 이 문제를 언급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때 대통령 발언이 제가 정말로 인상 깊게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찾아봤는데 한번 저희 청취자분들께서 평가를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연설이라는 게, 대통령의 발언이라는 게 기막힌 제품 만들면 내수 수출 따로 없이 시장이 열립니다. 이따위 발언하고 어느 정도 레벨의 차이가 나는지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통령은 당장 증세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도 국민이 원하지 않는 일은 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하고자 한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국민이 반대하는 일을 무리하게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예. 일자리 대책, 사회 안전망 구축, 그리고 미래 대책을 제대로 해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2030년까지 장기 재정 계획을 세워보면 아무리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출 구조를 바꾸더라도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해결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면 어디선가 이 재원을 조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오히려 감세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해보아도 세금을 올리자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껴 쓰고 다른 예산을 깎아서 쓰라고 합니다. 정부는 이미 톱다운 예산을 도입해서 예산 절약과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세를 막기 위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마치 복지 과잉으로 경제 성장에 지장이 있을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현실을 이해관계에 따라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이해관계가 다르고 정책이 다르더라도 사실을 왜곡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비전 2030은 25년을 내다보고 만든 장기 계획입니다. 과제만 늘어놓은 종이 계획이 아니라 구체적인 재정 계획입니다. 장밋빛 청사진이 아니라 해결하지 않으면 미래로 갈 수 없는 선진 한국의 필수 과제입니다. 그런데도 일부 야당과 언론은 세금 더 내라는 이야기냐고 시비만 하고 내용은 들여다보지도 않고 오히려 감세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돈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러나 당장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 필요한 돈은 예산의 절약과 구조조정, 투명성 확대를 통해 세원의 확보, 불합리한 강면의 축소 등을 통해 조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부족한 재원을 세금으로 충당할 것인지, 국채로 조달할 것인지, 보험료로 부담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다음 정부에서 논의를 시작하고 그 다음 정부에서는 시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20년 또는 30년간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되고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회피하고는 결코 선진국으로 갈 수 없을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문장 그야말로 문장과 문장 사이에 철학과 이런 그런 비전이 아주 자르르르 흐른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듣고 나면 소름이 쫙 끼칩니다. 그리고 이 말 한마디 한마디의 진실성, 사실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내달라 얼마나 어려운 부탁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통치자가 이걸 부탁을 하는데 진솔하게 부탁을 합니다. 장기 비전 속에서 간절하게 호소를 하죠. 그리고 이 해안, 그러니까 다음 정부, 이명박 정부 때 논의를 시작하고 그 다음 정부에서는 시행을 해야 한다. 이게 20년, 30년간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되고 토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 다음 정부, 다다음 정부는 지금 다 말아먹고 있는, 이걸 지금 그 시절에 내다 분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이요. 그러니까 저는요, 대통령이라는 사람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닌텐도 잘 만들자, 태양의 후예 간접 광고 활용하자, 이런 거는요, 대리도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은 거시적 시각에서 경제적 철학을 가지고 논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의 발언을 들으면
기자들이나 학자들이 이 나라의 경제 방향이 어떻게 가야 하는지 논쟁을 막 시작해야 됩니다. 그게 대통령 입에서 나와야 할 레벨의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통령 발언은 이번 발언 하나만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벌써 4년째 대통령 입에서 나오는 발언을 들으면 이게 그냥 단순히 말씀을 못 하신다 수준이 아니고요. 도대체 이분이 무슨 경제적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짐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기억나는 게 우주가 도와준다, 뭐 발명가 되고 싶으면 창조혁신센터 가라. 이게 지금 개그가 아니고 대통령 발언 중에 지금 이런 것만 기억이 나는 나라가 얼마나 처참한 나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노무현 대통령 그 인상 깊었었던 이 연설을 들으면서 제가 제일 기억에 남았었던 건 25년을 내다보고 만든 장기 계획입니다. 내가 증세를 하자고 하는 것은 25년을 내다보고 만든 계획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계획이 틀렸느냐 맞았느냐 논쟁을 할 수는 있어도 적어도 한 대통령의 머릿속에 25년의 한국의 미래는 내다보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태양의 후예에 간접 광고하자 이게 아니고요. 제가 참 이 뉴스를 소개하면서도 이 뉴스가 청취자분들에게 아무 정보도 없는 거여서 좀 죄송한데요. 어쨌든 저는 이 발언을 들으면서 리더의 자격, 리더가 바라보는 시각 이런 걸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고요. 생각이 다른 보수 정부의 수장이더라도 저는 좀 시각이 길고 장기적이고 이러면 얼마든지 논쟁할 용의가 있는 사람인데 뭐 그것도 안 되는 이 발언을 듣고 있으니 너무 안타까워서 2016년 대한민국이 참 불행하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그런 뉴스였었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 평시에 아무 정치, 사회, 경제적, 군사적 변수가 없는 그런 요순 시대를 가늠하게 하는 그런 시대의 대통령이라면은 우리가 잘못 선출한 거 뒷감당은 해야지. 우리 책임이다 하고 참아야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어제 아침에도 방송해 주셨습니다만, 저는 당연히 임기가 보장돼야 된다고 보는 쪽이지만, 아주 솔직한 속내를 말하면, 지금을 맡을 리더는 너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안팎으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들, 우리에게는 위기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표창이 날라드는 판에 그렇죠. 창조혁신센터 가라 이런 얘기 나는 분이 대통령으로 있는 현실. 너무 염려가 됩니다. 그런 것 저도요. 잘 염려를 안 하는 스타일인데도 불구하고. 저도 참. 내년인데 기껏 해봐야 임기가 이렇게 생각이 안 되는 정말. 그러기에는 1년 반이 너무 깁니다. 1년 반이 너무 깁니다. 자,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잭팟이 아니라 쪽박 조짐부터 드러나고 있는 이란 경제 외교. 제가 그제 조간 브리핑 시간에 이미 6.2% 부도가 났다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아니 이란 쪽에서는 지금 계속 딴소리를 하는 모양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 주셨던 대로 이제 엊그저께 조간 브리핑에서 김영민 PD님께서 경향신문 기사를 소개를 해주셨죠. 그런데 저도 이제 그 소식을 들으면서 뽀록이 나도 어떻게 이렇게 빨리 뽀록이 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그래도 나서서 블러핑을 한 건데 한 달은 가야 정상인데 이거 일주 만에 이렇게 뽀록이 막 나니까요. 그래서 김영민 PD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그 팩트를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원래 이제 371억 달러 42조 원 잭팟이라는 게 정부 주장이고요. 여기에 이제 1차 계약도 안 따냈지만 우리나라 정부는 2차 공사까지 수주하는 해안을 가지고 이걸 52조 원까지 부풀렸었던 게 이제 정부 주장이었죠. 그런데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차바하르 자해단 구간 철도공사 17억 달러짜리, 미아네의 타브리즈 구간 철도공사 6억 달러짜리 요 MOU 두 건이 벌써 날아갔다는 겁니다. MOU를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순방성과의 6.2%가 벌써 이제 날아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당시에 좀 웃겼던 게요. 그러니까 MOU를 맺어도 그 다음에 본계약을 체결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게 제 우려였거든요. MOU라는 게 원래 그런 거고요.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건 MOU를 맺었고 본계약을 체결 못한 게 아니라 MOU부터 지금 나가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선을 봐도 결혼을 하는 건 정말 어려운데 선자리가 지금 나갈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헛웃음이 나오죠. 아, 이게 뭐야 뭐. 그래서 이제 그 후속 보도를 쭉 쫓아가 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이게 이제 그 어제 아시아경제 보도가 됐더라고요. 이게 대통령이 가서 MOU를 체결을 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MOU를 땄어도 사실은 별게 아닌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가서 MOU를 체결한 게 아니고 이 떠나기 전에 건설사들한테 쭉 돌렸다는 거예요. 사발통문을. 야, 니네 MOU 체결할 거 있으면 다 내놔봐. 예, 이래가지고 건설사들이 우리 이런 거 MOU 체결할 예정이야 하고 쭉 모아서 그걸 가져가서 합친 게 42조 원이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대형 건설사 관계자가 아시아경제에 어떻게 멘트를 하냐면 박 대통령을 포함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이란을 방문하기 전 MOU 체결 가능성이 있는 사업 리스트를 각 기업으로부터 모은 것으로 안다. 이 중 일부 사업의 계약 혹은 MOU가 체결에 차질이 생기면서 정부가 발표한 것과 실제 성과가 달라진 것이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이란에 가서 히잡 수공고 왜 한 게 뭐냐는 거죠. 예. 애초에 기업들이 하려고 예상됐던 거 다 모아가서 발표를 했다는 건데요. 참 이걸 가지고 외교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 자체가 이제는 점점 코미디가 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보도들을 쭉 보면서 이게 걱정이 되는 게 하나 생겨서 제가 이 건설 쪽 애널리스트하고 통화를 어제 한번 해봤는데요. 이 그 아시아경제 뉴스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란 도로도시개발부 산하 공기업 CDTIC의 알리 누르자드 최고 경영자가 이란 통신사에 어떻게 발표를 하냐면 한국 컨소시엄과 맺은 MOU에 따르면 그들은 넉 달 안에 이 MOU가 실행될 수 있도록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란 카탐 아람비아 건설과 계약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코멘트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MOU 안에는 넉 달 안에 이게 대우건설이거든요. 대우건설이 준비를 마쳐야 한다. 그래야 계약을 맺는다. 그런데 넉 달 안에 준비 안 하면 우리는 이란 건설사랑 계약을 할 거야. 이렇게 발언을 해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자금 계획까지 다 마련을 해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넉 달 안에 대우건설이 이 자금 조달 계획까지 마련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대우건설이 그 돈을 어디서 마련을 해야 되냐면 국책은행에서 당겨야 되거든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이런 데죠. 그런데 지금 벌써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해운, 조선 구조조정 때문에 돈 부족하다고 난리가 지금 나서 뭐 양적 완화를 해서 돈을 찍어내네 마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4개월 안에 이걸 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란 쪽에서 협박을 하는 걸 보면 이미 이 계약의 주도권의 갑은 이란입니다. 이란이 선택권을 쥐고 있는 겁니다. 4개월 안에 해와. 안 하면 나는 딴 데랑 할 거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이러면 해외 공사에서 백발백중 나타나는 게 뭐냐면 저가 수주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이 많이 하는 거거든요. 해외에 나가서 덤핑 치는 겁니다. 우리가 싼 가격으로 해줄게. 시간 조금 더 줘. 훨씬 깎아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제가 애널리스트하고 좀 걱정이 돼서 통화를 해봤더니 그 애널리스트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자기가 제일 걱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수주를 하느냐가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가 수주를 할까봐 자기는 너무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가 드라이브를 너무 세게 걸고 있거든요. 어제 뉴스에 보면 정부가 MOU를 직접 챙긴다 이런 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정부가 건설사들한테 MOU 반드시 본계약으로 만들어 하고 드라이브를 걸 거라는 겁니다. 이건 뭐 예상했던 거죠. 정부가 아마 지적으로 포장을 하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건설사들은 정부만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사들도 5대 구조조정 업종 중 하나였고요. 건설사가 돈 빌리는 게 다 국책은행이고요. 정부 발주공사도 많고요. 정부에 밑보이면 건설사는 날아가거든요. 그러면 건설사는 정부 입맛을 맞춰줘야 되겠죠. 그러면 MOU 어떻게 해서든지 본계약으로 바꾸려고 노력하겠죠. 그러려면 아까 봤듯이 이란 쪽에서는 튕기고 있거든요. 4개월 동안 준비 다 해와. 아니면 우리 이란 건설사랑 한다. 이러고 있으니 우리나라 건설사들은 공사 가격 덤핑하는 게 가장 높은 가능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요. 지금 우리 조선산업이 지금 구조조정의 가장 큰 선두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선산업이 이렇게 망가진 이유가 뭐냐면 조선산업 분야의 해양 플랜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배가 아니고요. 바다 위에 거대하게 떠 있는 시설 같은 겁니다. 그래서 바닷속에 매장된 석유,
가스 이런 거 탐사, 시추, 발굴, 생산 이런 걸 하는 장비거든요. 바닷속에 거의 뭐 항공모함 크기의 거대한 건설, 그러니까 공사 장비 같은 거죠. 해양 플랜트라고 하는 건데요. 이걸 지금 우리나라 조선업체들이 10년 전쯤에 진출을 했는데 여기서 다 말아먹힌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막상 뭐 시설 도입하고 투자는 했는데 수주는 잘 안 되고 하니 3대 조선업체들이 전부 이 해양 플랜트를 덤핑을 친 겁니다. 그래서 저가 수주를 다 해온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조선업체들이 다 말려 있는 거거든요. 작년에 대우조선은 해양 플랜트에서만 난 부실이 4조 원이 넘습니다. 저가 수주 때문에요. 이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저가 수주라는 게요. 예. 그런데 지금 이란에서 잭팟이라면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저 66건의 MOU 이미 주도권은 이란이 쥐고 있는 것 같은데 목을 매는 건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 정부인데 한국 건설업체들이 여기에 발맞춰서 그 우리나라 원래 이 건설업체들 저가 수주 잘하는 애들인데 동아건설 이런 애들 다 해외 저가 수주로 망한 애들이거든요. 이거 여기 저가 수주 다 했다가 3년 뒤에 4년 뒤에 결국은 다 적자나고 장부에서 다 떨어내고 지금 조선업체들이 겪고 있는 일 똑같은 일 해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갑자기 수주를 할까봐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란 문제가요, 6.2%가 벌써 날라갔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우리가 야 역시 박근혜가 뻥쳤어, 아 역시 아무것도 아니었어 이렇게 비웃고 말 문제가 이제는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불행 중 다행인 건 20대 국회가 여소야 돼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국회가 개원되면 바로 꼼꼼하게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진짜 수익성이 있는 사업인지 아니면은 뻥카인지 아니면 우리가 진짜 물려서 막대한 손해를 보는 저가 수주인지 이게 여소야 되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정말 잘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이란발 잭팟이요 2, 3년 뒤쯤에 한국 경제 핵폭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우려가 생기거든요. 예. 아이고. 얘는 뭐 이란 소식이 걱정스럽기까지 한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예. 20대 국회가 개원이 되면 정말 좀 꼼꼼하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그냥 없던 일로 하자고 해야 할 판이네요. 아, 진짜요. 예, 그러니까 차라리 없었던 일이에요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진짜로요. 예.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개입만 안 했으면 각 건설업체들이 애초에 하려던 MOU였으니까 적당히 가격 맞춰서 할 수 있었을 텐데요. 가격이 안 맞으면 안 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어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게 돼버린 거죠. 우려스러운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네. 이란에 가서 도대체 뭘 한 겁니까 이게? 뭐라고 하나요 정말로? 앞서서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2006년 당시에 집권자의 철학을 접하면서 아쉽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이제는 끔찍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현실과의 그렇습니다, 정말. 격차를 두고 말입니다. 네, 오늘도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아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여섯 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공화국 논평. 세월호는 이미 머릿속 휴지통 비우기를 한 정도가 아니라 CC 클리너 프로그램까지 가동해서 복원 불가능한 상태로 지워 없애신 박근혜 동지께서는 죽은 학생들을 단원고에서 제적 처리했다고 또 들어놓은 전문 시위꾼 세월호 유족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했을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아버지 어머니를 조실 부모한 입장에서 죽는 게 뭐 그리 배수라고 그걸 갖고 훈장처럼 떠들고 다니는 세월호 유족에 대한 강력한 응징의 의지다. 박 동지가 위로의 멘트, 단지 정치적 레토릭에 불과했던 유족들의 뜻대로 진상규명을 해주겠습니다 라는 말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며 왜 약속을 안 지키느냐고 하는데, 박 동지에 대한 차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항오도한 도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특히 학생들을 최적 처리했다고 트집 잡고 악다구니를 쓰고 있는데 졸업도 안 한 채 죽은 학생에게 졸업장을 주라는 것은 천하의 갑질에 다름 아니다. 누구는 수업료를 더 내고 졸업장을 받아갔는데 수업료도 안 냈으면서 졸업장을 받으려 하는 것은 오만방자한 현올림에 불과하다. 이런 분별 잃은 망동은 나라를 팔아먹은 리완용이나 송병준을 찜쪄먹을 극악무도한 역적배의 난동이라고밖에 달리는 볼 수가 없다. 따라서 세월호 유족이 졸업장 한 장 때문에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한다면 천추의 한이 될 참혹하고 참담한 대가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박동지가 침묵을 유지하고 있으면 자식이 죽은 걸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가슴에 묻어버리고 나중에 보상받고 끝내면 된다고 생각하면 될 일인데, 이걸 갖고 유세를 떨고 행패를 부리는 건 박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경천동지의 탄압의 불벼락을 피할 수 없음을 똑똑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어버이연합 또 만들면 그만이다. 선거에서 져서 야마도라 계신, 그래서 가을 독사처럼 바짝 독이 오르신 박동지를 더는 자극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늘의 날씨.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낮 동안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오늘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다고 예보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6도, 대전 27도, 전주와 대구 28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 높아서 다소 덥겠고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오르겠습니다. 최주훈 중앙루터교회 담임 목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이 글을 전함으로써 오늘 뉴스 매거진 마무리하겠습니다. 탄저균 배달 사건, 이번엔 지카 바이러스 실험이다. 용산 기지는 이제 공포극장이다. 아니 보이지 않도록 높이 쌓은 부대 담벼락엔 일정 간격으로 넘지 말라는 경고 문구가 위협적으로 써있다. 그리고 그 주변엔 한국 경찰이 간격을 맞춰서 밤낮으로 순찰을 선다. 한국 땅에서 생화학 무기 실험하겠다는 미군 부대를 한국 경찰이 지켜준다. 힘없는 한국 경찰이 힘센 미군의 무엇을 지키겠다는 것인지 아리송하다. 우방도 이런 우방이 없다. 아니면 여긴 미국 실험실인 게야. 그것도 아니면 우린 그저 국격 없는 나라의 마루타겠지. 난 그런 대한민국 수도
서울 용산에 산다. 네, 중앙루터교회가 용산에 있죠.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